오늘 이제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 저는 에너지 분야에 한 36년을 일을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개발과 기술 정책과 기술 금융을 다 섭렵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전망과 한계입니다. 우선 먼저 원전 현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408기가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전 세계 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5기가 운전이 되고 있고요. 약 30.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건설 현황을 보면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가 원전의 르네상스였습니다. 그때가 매년 234기 정도가 계획이 돼서 건설이 되고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2011년도인가요? 후쿠시마 사태가. 그때 이후로는 사고가 나도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연간 한 58기 정도가 건설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50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타 밴드 칸에 보시면은 러시아, 프랑스 대부분 중국이 자국에 짓고 있거나 아니면은 러시아가 수출하거나 하는 것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다입니다. 2기 이상 계획 또는 제한된 원전인데요.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을 표현한 겁니다. 중국이라든지 프랑스, 인도, 일본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계획을 따지자 그러면 약 한 40기 정도, 40기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총 투자된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약 한 63빌리언 US 달러가 투자가 됐고요. 재생에너지는 약 659빌리언 US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규모로 보면 딱 10배라고 보면 됩니다. 2050년까지 1.5천억 달러지만 원전은 재생에너지는 3년 만에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전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수소 생산입니다. 이게 이제 신규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 있고 수명이 연장된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 있는데 신규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원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수소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을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저탄소 전원이 원자력계에서 저탄소 전원을 굉장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CFR을 주장하면서 저탄소 전원이 그리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드의 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이 좀 일반인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한빛원전이 6기 다 가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풍력 발전이 다 멈춰버렸어요. 지금 한빛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제주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수요보다 많이 가니까 제주도에 있는 풍력 발전기를 다 올스톱 시켜놓고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탄소 전원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들이고 이 원전을 돌려버리니까 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기 생산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넘치는 것들은 멈춰야 돼요. 근데 원전은 워낙 얘가 잡아먹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오히려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 수명 연장된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은 원전이 싸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우리나라에는 수명 연장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감가상각 기간이 끝난 원전이 많기 때문에 싼 겁니다. 원가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이 다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비용 전원이 그리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전은 저탄소 전원이 그리드에서 제외되는 또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리드 탄소 배출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드라고 하는 게 뭔지 쉽게 얘기하면 전력 계통입니다. 그리드라 그러면은 발전, 송전, 배전을 수용가를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망하고 발전소하고 다 포함해서 전기 공급되는 모든 이거를 갖다가 그리드라고.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 생산하는 거는 안 맞다. 채산성이 안 나온다. 비경제적이고 그 탄소 중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죠. 또 원전을 이용해서 산업용 열 생산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existing fleet라 해가지고 기존 원전, 현재 존재하는 원전들은 낼 수 있는 열이 약 300도 정도 부근입니다. 그 300도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위에 보시면은 파란 막대 그래프에 보면은 지역 난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정도에만 쓸 수 있는 열이 되고 실제로 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정유 회사라든지 이런 곳은 그 이상의 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용 열 생산의 원전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오른쪽에 글로 적어놨다시피 기존의 원전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300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발 중인 원전 및 미래 원전은 불확실합니다. 이 급전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중앙에서 제어해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전원으로 만들겠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기존 대형 원전은 높은 고정 비용 때문에 부하율을 최대로 운전하는, 부하율이라는 거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을 제대로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하율이 보통 85%에서 95% 정도로 운전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시에 의해서 출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시나리오 모델에서 선진국에서 시간별 유연성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약 한 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직성 전원이라는 얘기죠, 이건. 그리고 원전 산업계에서는 원전을 저탄소, 급전 가능, 유연성 발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전의 유연한 운전은 기술적, 경제적 제약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유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왜 이 급전 가능한 전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시대가 재생에너지 시대가 되다 보니 재생에너지 때는 출력이 변동이 심하니까 모든 전원은 그 변동에 맞게 출력 조절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그렇게 가야만이 살아남지 않겠는가 해서 급전 가능한 전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좀 적응해 보겠다고 하는데 기존 원전의 유연 운전은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SMR 얘기가 나와요? 예, 다음은 이제 SMR로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원전으로 가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사례가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용으로 SMR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원전이 왜 규모가 점점점 커져왔나 그러면은 비싸기 때문에 규모를 대형화해서 단가를 줄여보겠다고 해서 커져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에 이게 지금 다시 작게 가야 된다 하니까 이게 여전히 높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고요. 더 높은 비용? 더 높은 비용이죠. 왜냐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SMR을 하나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판단했는데 기존 원전의 1.6배라고 합니다.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SMR들이 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리적 제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도심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심지 가까이에 원전이 들어온다는 걸 심리적으로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비용 효과적인 SMR은 없다. 시장 전망은 일단 대표적으로 원전을 선호하는 IEA 전망과 OECD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한 2~3% 정도 될 때 예측 추가 신규 원전은 2050년도에 약 한 740기가와트. 지난번 COP28 회의에서 트리플 뉴클리어를 해가지고 28개국이 원전을 3배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약 한 740기가가 늘 거라고 보고 있고 OECD가 2008년도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OECD에서 전망하기에도 하이 시나리오, 아주 양호한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도에 한 15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그 다음에 로우 시나리오에는 600기가와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시장 전망입니다. 이거는 OECD가 2008년에 전망한 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안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그래도 많아 보여요. 740기가 전망이니까요. 740개.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740기가와트로 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전이 아까 첫 장표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400기 정도가 있으면서 차지하는 비율이 9%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전기 에너지에서 9%를 차지하는 것이지 1차 에너지로 환산을 하면은 4% 정도 내지 5% 정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50년대까지 그걸 3배로 늘린다고 해도 전체 에너지의 15%까지밖에 못 늘립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원전이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포션은 15%다. 나머지 85%를 뭔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 세계는 그걸 재생에너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표에서 보다시피 원전 건설의 53%를 중국이 하고 있고요. 14%를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약 한 67%, 거의 70%에 가까운 걸 중국과 러시아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에 필요한 기자재도 중국이 40%,
러시아가 35%면 전체 75%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네. 그리고 우라늄 농축도 10.5% 중국, 46%가 러시아니까 60% 가까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라늄 컨버전도 63%를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컨버전이라는 얘기는 우라늄 235를 농축을 해서 4%로 맞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의 3분의 2에 달하는 영향력을 원전도 만들고 예. 원전 부품도 만들고 예. 재료도 만들고 예. 다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결료까지. 네, 해결료까지 재료까지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뭐 이런데 좀 작은 나라에 한두 개 정도 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장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근데 천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 야, 참 어떻게 누가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늘 원전업계가 주장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원전 기술 수준을 시공 및 운영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APR 1400이고요. 체코에 수출하겠다는 것이 APR 1000입니다.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이제 CDF, LRF인데 CDF가 코어 멜팅 프리퀀시라고 얼마만한 확률로 코어가 멜팅이 될 수 있느냐, 리액터가 멜팅이 되냐고, 그 다음에 라지 릴리즈 프리퀀시를 해가지고 방사능이 대량으로 노출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걸 이제 LRF랍니다. 그 두 개를 보시면은 우리가 APR 1400이나 APR 1000 체코에 수출하는 거나 10의 마이너스 5성 이 목표입니다. 일반인이 원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게 많은 기술적 자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싸다 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안전 이러면은 CDF와 LRF 두 개를 보시면 된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수준은 10의 마이너스 5성,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성 수준이면은 해외는 10의 마이너스 7성, 8성, 9성 수준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거기 emergency safeguard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좋은 원전들은 전부 다 패시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전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장이 날 때 응급 조치가 가능한. 네네. 근데 이제 꼭 뭐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APR 1400은 액티브고 APR 1000은 지금 액티브와 패시브가 혼합된 거고 지어진 원전 중에 최고 수준의 원전은 러시아 겁니다. VL ER 1200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안 지어진 원전 중에 최고 수준은 ESBWR 일본 겁니다. 우리는 뭐 안전에 있어서 명함 내밀기를 조금 어려운 도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이제 만들면서 저도 생각이 IE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원전은 싸다 외국에 비해서 이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386 컴퓨터와 펜티엄급 컴퓨터를 비교하면서 386이 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사고에 관련해가지고 싸게 만들었다는 게 절대 안전할 수가 없죠. 저는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나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할 때 네, 보니 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고장력 강판 비율이 높았습니다.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 거는 고장력 강판 철판을 비율이 낮지요. 튼튼하게 했고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했나 그러면은 고장력 강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차값이 더 비쌌어요. 맞습니다. 네, 외국에는 싸게 주고. 맞네요. 똑같은 일의 반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제 타겟 시장 잠재력을 조금 알아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타겟 시장에서 제외돼야 될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자금 능력이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근 제약이 있는 나라가 인도와 기타 아시아입니다. 왜냐 그러면 기타 아시아는 러시아가 너무나 강력한 입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사용 후 해결료도 러시아로 도로 가져가겠다 이런 당근을 제시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인도는 아까 제가 설명 한번 드렸다시피 사고가 날 때 너가 책임지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타겟 시장은 유럽 국가 중에 친서방 국가 및 중동으로 제한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로 보면 약 한 16개 정도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출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그쪽 나라가 돈을 다 확보해서 그렇죠. 우리 수출할 때 그냥 돈을 지불하면은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근데 이게 대형 프로젝트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떻게 하든 대출이나 자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출은 대부분 그 국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출을 해줘도 그 돈은 건질 수 있는 돈이라고 보지만은 자본 투자는 이게 망하면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발주국이 재원을 다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출을 참여하는 것. 그 최악의 경우는 자본 투자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 터키는 무슨 자본 투자를 51%나 하라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게 협상 중인 거죠. 예.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금융조달조건이 여기 보면은 대부분 잘 보시다시피 여기 대부분 금리가 3%, 4%, 3%, 4% 6%도 있어요. 6%도. 예, 6%도 있는데 6%를 하더라도 지금 이게 수출할 때는 이렇게 정해져 버렸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 하는 상황에서 적자죠, 적자. 그렇죠. 예, 이게 꼬라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걸 보시면은 이게 수출국은 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중국, 한국들이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한국은 우리가 UAE에 수출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수출입은행에서 25억 달러를 대출을 해줬고요. 18년 상환입니다. 근데 이게 이자율은 아까 제가 투명성이 부족하다 했다시피 이자율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게 캡코가 47억 달러를 또 자본 투자를 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저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UAE가 돈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로 우리나라 돈을 갖다 꼬라박게 만들었어요. 18년 상황이지만 저게 합치면 우리 전체가 수주했다고 하는 20조의 절반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결국은 UAE가 돈이 많은 나라인데도 자기네들은 50%밖에 투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조를 수주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실제 그 중에 10조는 우리 돈을 갖다 꼬라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UAE에다가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20조를 우리가 그냥 건설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듯이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돈은 누구 돈이냐? 세금이에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자본 투자도 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더 최악은 대출과 자본 투자를 다 하겠다는 것은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쉽지 않은 자료들로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은 원전 시장은 제한적 시장입니다. 세계 시장 잠재력의 75%는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접근 가능한 국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원전 시장은 제한적 시장이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다. 첫째, 원천 기술이 부족하죠. 웨스팅하우스사와의 특허 분쟁이 계속 체코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원전 건설 경험이 없습니다. 3.5세대는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들은 다 해봤고요. 그 다음에 4세대 원전도 중국이 해봤고, SMR 건설 경험도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해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기술 경력적도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원전 시장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비용이 초과되는 건 물론이고요. 시간도 공기도 다 초과됩니다. 예를 들면 힌클리 포인트도 2025년도에서 2029년도로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핀란드의 오킬루토도 2009년도에서 2022년도로 늦어졌고요. 미국의 버클도 2016년에서 2023년으로 늦어지는 등 기간은 물론이고 돈도 한번 보십시오. 180억 파운드에서 460억 파운드로 힌클리 포인트가 늘어났고요. 제가 조사는 안 됐지만은 바라카는 그러면 얼마만큼 코스트가 오버런이 됐을까? 왜냐 그러면 당연히 공기가 지연이 됐는데 공기가 지금 원래 2020년도에 4기가 전부 다 상업 운전을 들어간다 했는데 마지막 기가 이제 2024년도 올해 이제 상업 운전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길게는 4년에서 짧게는 3년씩 이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기 연장에 따른 뭐 지시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있을 텐데 그건 밝히지 않으니까 제가 칸을 비워놨습니다. 물음표로. 뭐 아까 하루에 8억이라고 하셨으니까 4년 계산하면 1조 2천억 정도가. 아니 단순히 그것만 손해를 봤을지. 그렇죠. 예. 최소 그 정도는 1조 이상은 손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원전은 아주 긴 롱타임 프로젝트입니다. 계획에서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됩니다. 요즘 10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동안의 상황 변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정책도 변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바뀌었었으니까 그렇죠. 탈원전에서 참 친원전으로 바뀌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10년 동안에 금리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수출했던 것들은 지금 고금리 시대에 전부 다 손해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저가 수주의 위험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한된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경우에 저가 입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위험도가 높은 사업의 저가 수준은 결국 이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선도하는 기술 같은 게 없고 그리고 다양한 원전을 만들어 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는 싸게 나가는 것밖에 없다. 예. 근데 그 싸게 나가는 게 그러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싸게라도 만들지. 우리가 마이너스라도 보고라도 만들죠. 근데 그 손해분을 우리가 전기요금으로 다 메꾸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소위 말하는 원전 마피아들의 자기네들 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이거나 아니면 자기 지지율을 1%라도 올리는데 급급한 그래서 자기 치적을 위해서 그런 저가 수주를 해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게끔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한 사항입니다. 기수출 원전의 사후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UAE 바라카 원전에 공기 지연이 있었는데 지체 상금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또 지체 상금을 포함한 적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계약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등등을 포함하는 사후 평가 보고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수출 원전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수출 원전의 사후 평가로부터 타산 지석으로 수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게 발주자가 다 부담하는 걸 첫 번째로, 대출에 참여하는 걸 두 번째로, 자본 참여하는 것을 세 번째로, 대출 및 자본 참여하는 것을 맨 마지막으로. 지금 맨 마지막에 붙어가지고 바라카는 맨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자금 조달 평가는 자본 참여 유무 및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국의 대출 유무, 대출 금리 및 금리가 적정한가. 이게 10년씩 지나다 보면 금리가 확 변하니까요. 체코 원전 뭐 관전 포인트도 있고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게 처음 짓는 네. 원전입니다. 처음 짓는 원전과 그 다음 원전은 난이도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처음 짓느냐 그러면은 코 캐처도 들어가고요. 이중 격벽도 들어가고 냉각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하 추정 원전은 제가 이거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EU 규제에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관전 포인트에 제가 첫 번째로 지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지어보지 않은 원전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한 리스크를 포함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전 건설 비용이 뭐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24조를 수주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조사한 바로는 예상 총 비용이 약 기당 86억 5천만 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정도 되는 거죠. 한 기에 12조. 그리고 이제 체코 대통령이 이 중에서 국내 업체들이 가져가는 몫이 약 한 6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과연 한수원이 제안한 가격은 얼마일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딴지를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라이센스 비용이 얼마인지도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은 제가 앞에서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EU 스테이트 론으로 다 하는 건지 우리가 대출에 참여하는 건지 자본에도 참여하는 건지 이것도 꼭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바라카에서도 이면 계약이 있었다시피 다른 이면 계약은 없는지 이것들을 한번 꼭 누군가는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받아서 바라카 원전 한 지가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걸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면 니네 까먹었는지 뒤에서 뭔 짓을 했는지 그러면 그것도 아직 제대로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체코 원전 수출도 벌써 시작부터도 조짐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 국민의 손해로 다가올 그런 사업이라면 그냥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죠.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서 국민한테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이거 안 된다 물러라 지금 아직 계약한 건 아니니까 도장 찍기 전이니까 빠져라 이거 잘못했다가 우리가 다 손해볼 텐데 우리 미래 세대가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사실